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특수를 노린 초콜릿 사업을 하는데 그때 당시 초기에 이제 초콜릿 사업이 또 나름 잘 됐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부푼 꿈에 좀 있었고 뒤에서 뭔가 좀 따라오는 듯한 이상한 느낌도 있었고 긴가민가 했던 막 그 시점이었어요. 그때 분당의 선배 집에서 아파트에서 이한영 씨가 이제 같이 얹혀 살던 때였는데 아이고. 이 선배 집에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잡지사 기자 누구누구인데요. 오늘 제가 이한영 씨랑 인터뷰를 하기로 했는데 혹시 우리 이 선생님 몇 시쯤 집에 오나요? 이 전화를 집에 있던 대학 선배의 아내가 받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군요, 사모님. 그러면 혹시 우리 이 선생님 핸드폰 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번호는요 011 삐삐삐삐삐삐 알려줍니다. 왜냐면 기자라고 하니까 일단 믿고 알려준 거죠. 그렇지. 거기다 전에 뭐 언론사에서도 뭐 이랬었고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이겠거니 뭐 이랬을 수도 있고. 그럼요. 인터뷰를 막 하고 다닐 때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때 이한영 씨는 뭐 하고 있었나요? 그 자기를 꿈꾸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초콜릿 포장을 이제 열심히 3일 동안이나 자지도 않고 6시 한 40분 경에 선희 동서가 이제 호텔을 찾아온대요. 커피숍에서 만나고 저를 같이 먹자. 고향에서 먹던 평양냉면, 이북만두 먹고 싶다. 그래서 같이 저녁 식사까지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저녁 8시 50분에 이한영 씨가 이 선배 집에, 그러니까 선배 집에 머무르고 있을 때거든요. 선배 집에 전화를 합니다. 네. 오늘 별일 없었죠? 물어보니까 그 선배 아내 되시는 분이 아니 아까 그 잡지사 기자 한 분이 전화를 오셨는데 선생님 위치를 묻더라. 내가 그래서 선생님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한영 씨가 여기서 제가 그 잡지사에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 아니 그리고 제가 묻고 있는 이 선배 집 전화번호는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때부터 뭔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불안한 뭔가 징후가 있는데 그 분당 그 현장으로 가봅니다. 아, 30초 전이에요. 동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같이 미국으로 가져와갔어. 설복에서 데리고 가자고 했겠지. 근데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쏴서 죽여버린 거지. 김정일이가 내 앞에 잡아다 놔라 그랬겠죠. 그렇지. 죽이라고 하니까. 진짜 데려가려고 그랬을까? 이런 거. 저기 썼던 그 벨게제 브라우닝 저 총 같은 경우에는 이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이게 저격용으로도 쓸 수 있지만 대부분 다 그냥 호신용으로 써요.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 방어용으로. 암살이 목표였다고 하면 사일렌서 그 소음기 있지 않습니까? 미리 차고 그러게요. 도착을 했겠죠. 그리고 문 열자마자 영화 의형제 같이 바로 쐈겠죠. 그렇죠.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신랑이가 있었을 수가 없어 솔직히. 그 암살이 원래 목표는 아니었다. 1996년 2월 어머니의 탈출 소식과 함께 세상에 존재가 공표됐던 이한영. 딱 1년 만에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총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공격한 데 따른 공개 처형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당시 앞집에서 뭔가 웅성웅성 소란소란하니까 비디오 폰으로 앞집에서 이 상황을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선배 집에 있었던 선배 부인도 이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앞집과 선배 부인이 손을 쓰기에는 상황은 험악했고 이미 이한영은 저격을 당한 거예요. 선배 부인이 보니까 이한영이 현관문 앞에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한영 씨 무슨 일이야? 한영 씨! 막 선배 부인이 나옵니다. 정신 차려! 누가 그랬어? 하지만 이한영이 답변하지 못했어요. 급히 119로 실려가는데 안타깝게도 가망이 없었던 상황이었다. 왜냐하면은 뇌사 상태였거든요. 머리 부분에 머리에 이제 총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추측키로 간첩들이 이북으로 끌고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한영의 신병을 확보해서 어떻게 북한으로 끌고 갈지에 대한 계획도 플랜 A로 세워놨던 것 같아요. 근데 이한영 입장에서는 끌려갈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처자식이 있는데. 가족도 있고. 처자식도 있고 요 저격당하기 1년 전 엄마가 다 방법이 있어라고 엄마 탈출했다는 소식도 들었는데 엄마 아직 못 만났잖아요. 이한영은 죽으면 죽었지 북한으로 끌려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북한 간첩들이 이한영을 살해하기로 했죠. 그래요. 반항할 시 죽여라라는 명령을 받았겠죠. 그렇죠. 반항할 시 죽여라. 중환자실, 병원 중환자실에서 결국 이한영 씨가 최종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엄마는 만났어. 간첩들은 이제 이한영 씨를 성으로 쏘고 그리고 비상계단으로 쫙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대기하고 있던 차에 타서 고속도로로 빠집니다. 남해로. 남해. 아, 배 타고 가나 보다. 남쪽으로 빠지고 거기에 공작 잠수함, 북한 잠수함하고 접선을 해서 다시 북한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진짜 간첩인가? 많이 논란이 있지 않았어요? 근데 후에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전형한 간첩 공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에서 증언을 했구나. 걔들은 북한 간첩이고 간첩이다. 이렇게 하고 북한에 가서 용치고까지 받았다. 아, 영웅됐다. 자, 오늘의 주제 김정일 조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총격 피살. 이 사건에 얽혀 있는 시크릿 코드 과연 무엇일까요? 시크릿 코드 평행 평행 이론. 이론? 어떤 평행 이론? 그러니까 평행 이론 저랑 또 같은 운명을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을 평행 이론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대중적으로는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오늘의 평행 이론은 이한영 사망 20년이 지났어요. 20년 후에 그 운명을 같이 한 또 한 명의 로얄 패밀리가 있습니다. 전남이랑 밥 먹을 때 옆에서 계속 내가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저희는 그냥 친한 지도자든지 공연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이렇게 하는데 근데 글쎄요 조금 뭐 여러 가지 난잡한 부분도 있고 뭐 그렇죠. 個人的には三代世襲については私は反対します。ですが、しかるべき内部要因があったと思います。 사건 당시 이 씨는 이곳에서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그 옆으로 권총탄피 2개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오, 2월 13일이요? 진짜 시원하다.
끔찍하네요. 자, 이한영, 김정남 이 두 사람은 북한에서 같이 자랐고요. 아까 뭐 수도 없이 인터뷰에서 언급이 됐죠. 그리고 둘 다 북한을 탈출했고요. 북한이 고위급을 암살한 사례고요. 국내선 이한영, 국외선 김정남 이 두 사람이 유일합니다. 왜 김정남과 이한영 이 두 사람을 왜 콕 집어서? 북한에서는 그 당 정책으로 곁가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당 정책으로 이제 학교 때 배워줘요. 곁가지론. 네, 곁가지론. 그러니까 혁명에 이제 세대가 이어질 때 세대가 기본 줄기가 있잖아. 나무를 기본 줄기로 보면 거기서부터 이제 옆에 우리가 이제 곁가지 들어 있는데 곁가지에 붙거나 곁가지가 기본 줄기로 된다면 이건 가차없이 친다 이런 걸 공식 강의에서 배워주는 겁니다. 실제 김씨 집안에서 그대로 이제 정규 교육을 받은 김평일이나 김경진이나 이런 친구들은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자기 집안의 룰을 수십 년 동안 해외에 나가서 살지만 입 다물고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 두 가지잖아요. 한편으로는 이제 권력 싸움에 의해서 밀려나거나 또 하나는 로얄 패밀리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비밀이 많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대개 보면은 처지가 좀 공공해지면서 그걸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자산화하려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 처단이 좀 된. 아는 게 많으면 뭔가 당해. 안타까워. 맞아요.